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인플루언서 되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단순히 팔로워가 많은 존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려면 타인에게 뭔가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가령 내가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내가 제시하는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글쓰기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좋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내용이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우정이나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싶다,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매력을 어필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력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렇게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한번 비결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영향력 연구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조이 챈스라는 사람이 지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현재 영향력을 주제로 연구도 하고 있고 그 영향력 관련된 심리학을 가르치고도 있는 그런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에 대한 저의 의견도 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영향력에 대한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사뇌와 악어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그런 결과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가 있다는 거죠. 우린 때때로는 악어처럼 반응을 하고 때때로는 판사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무의식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95%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악어 모드에서 결정과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저 사람의 의식에 관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되게 고민하고 숙고해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5%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깨닫고 그런 점들을 좀 자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어 모드에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악어 모드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데요. 특히 복잡한 것과 쉬운 것이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쉬운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판사 모드에서 열심히 숙고하거나 고민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제 인간이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고 모든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복잡한 것과 쉬운 것이 있을 때 주로 쉬운 것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그래서 나의 글을 읽고 싶게 만들고 나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게 만들고 나의 제안에 오케이, 예스라고 하고 싶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쉬운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쓰기도 기본적으로 쉬운 글을 써줘야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이죠. 어렵고 복잡한 글이면 일단 안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객 응대 전화 7만 5천 건을 분석한 연구인데요.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좀 어렵다고 느낀 고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나쁜 상품평을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반면에 그 제품의 퀄리티가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품 사용이 굉장히 손쉬웠을 경우에는 나쁜 상품평을 올리거나 뭔가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나의 제안을 선택하도록, 나의 제품이나 나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일단 쉽게 만들어야 된다. 용이하게 용이성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을 우리가 이 용이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가석방 판결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처음에 그 공판이라고 하죠. 이 재판이 열렸을 때 하루에 이제 수많은 가석방 재판이 열릴 텐데 초반부에 재판을 받으면 가석방될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석방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그러니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임의로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건데, 단지 이 하루 중에서 앞부분에 그 분들이 재판을 받기만 해도 가석방될 확률이 65%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쌓여가지고 판사들이 굉장히 피로해지면 이 확률이 거의 0%, 하루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재판을 받으면 가석방 될 확률이 거의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판을 재개하면 그 휴식 시간 다음에는 또 가석방 받을 확률이 또 65%까지 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들도 점점 피곤해지면 이제 본능에 따라서, 악어 모드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고 가석방을 해주기에는 위험하다, 이런 어떤 본능이 먼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에 사로잡혀서, 일종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피로하지 않을 때, 굉장히 정신이 뚜렷하고 맑을 때는 판사님들도 판사 모드에서 이 사람의 어떤 모범적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정도 사람이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내보내더라도 재범을 저지른다든지 그런 확률이 적겠다라고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고려를 해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판결을 받을 때조차 이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상대방이 오케이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또 너무 피곤할 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사업적인 제안이나 어떤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용을 쓰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피곤한 상태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나한테 팔려고 하네, 또 나를 이용하려고 하네, 이렇게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악어 모드에서, 악어가 마치 적을 만났을 때 으르렁거리듯이, 악어는 으르렁거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경계하는 모드에서 본능적으로 굉장히 쉽게 판단을 내리지만, 상대방이 깨어 있을 때, 정신이 혼자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좋은 제안을 한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좀 꼼꼼하게 판단을 해보고 나에게 정말 좋을 수 있겠군요, 이런 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는 악어 모드와 판사 모드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쪽을 선택하는 걸 굉장히 편해한다, 본능적으로 좀 용이한 걸 선택하기 편해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무언가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쓸 때 휴대폰의 앱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바탕화면에 있어서 굉장히 클릭하기가 쉬우면 그 앱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고 하루에 몇백 번씩 눌러보게 되고, SNS 같은 경우에 그 어플을 굉장히 소비하기가 쉬워지죠. 하지만 거기에 살짝 잠금 모드를 해둔다든지, 혹은 어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해야 된다든지, 이런 설정만 해두더라도 우리가 그 어플을 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을 때 그 무언가를 조금만 어렵게 만들면 우리의 본능이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이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아니오라는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아니오를 많이 해야 되지? 아니오를 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처음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제안들을 받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봐, 또 이 기회가 마치 유일한 기회일까봐, 이걸 이제 포모라고 하는데, 놓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많은 제안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일에 몰두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아니오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거절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거절을 잘해야 되면서 동시에 부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과연 내 부탁을 들어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때 거절을 잘해야 되고 부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타인에게 부탁을 할 경우에 타인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일종의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굉장히 또 기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부탁을 해? 당신 뭐 좀 아는 사람이군.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군 하면서 일종의 그 부탁받는 사람은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수많은 부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절할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타인에게 부탁을 잘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약간 양가적인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을 잘하고 부탁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하면 뭔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몰두해 있는, 막 자기 이야기에 빠져 있는 약간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실제로 조이 챈스는
카리스마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카리스마라는 것은 타인과 연결될 때 발생하는 어떤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타인과 그만큼 잘 연결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의 말에 잘 연결돼서 잘 듣게 되고 또 나의 감정에 잘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잘 받아주기도 하고, 즉 타인과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카리스마가 타인과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언변이 좋고 훌륭하게 멋지게 말을 하면 될까? 뭐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하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느낀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때도 청중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된 듯한 느낌을 청중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청중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 듣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연결된 듯한 느낌을 강렬하게 줄 때 이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그 누군가에게 느껴지고 싶다면 내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면 상대방이 오히려 내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몇 마디 안 하더라도 뭐 몇 마디 통찰력 있는 몇 마디만 던지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말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줬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카리스마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앞에 있는 그 타인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바로 주는 그 순간 저 사람에게 내가 카리스마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반전인데요. 조이 챈스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카리스마에 대해 재정의를 하고 그 카리스마를 얻는 일종의 팁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프레임의 중요성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원래 이제 펩시코의 CEO였던 존 스컬리를 설득을 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면서 펩시코의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당시에 굉장히 거물이었던 경영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사인데, 남은 평생 동안 당신 설탕물이나 팔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볼 거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스컬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일종의 프레임에 휘말린 거죠. 나는 남은 평생 설탕물이나 파는 사람이고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건데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건데,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의 선택에 대한 일종의 관점을 제공해 준 거죠. 당신이 나와 합류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설탕물이나 파는 사람으로 살다 죽을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만약에 나랑 함께 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또 프레임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 프레임에 휘말려서 스컬리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이 프레임을 잘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프레임에는 무엇이 있느냐? 조이 챈스는 그 프레임을 총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는 기념비적인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는 감당할 만한 프레임이고, 세 번째는 불가사의한 프레임입니다.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념비적인 프레임은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하는 제안은 굉장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기념비적인 것입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뭐 이 제품을 선택을 하면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프레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같은 사람 또 못 만난다. 당신은 정말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다. 당신 인생에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내 고백을 받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념비적인 프레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용이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용이성이라는 것은 이 감당할 만한 프레임인데요. 내가 제안하는 이 제안은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쉬운 프레임이다,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3개월만 날 만나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3개월 만나보고 별로면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사실 아내가 오케이 해서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그것이야말로 감당할 만한 프레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에게 뭔가 감당할 만한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한 달 정도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그만두시면 되죠. 석 달 정도 무료 이용해 보시고요. 그때 가서 얼마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뭐 그때 가서 마음에 드시면 유료로 전환하세요. 저희 뭐 PT 수업 1회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1회만 한번 와서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감당할 만한 프레임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한다면 상대방이 그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가사의한 프레임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불가사의한 느낌을 주면 그 제안에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 또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불가사의한 느낌,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면 상대방이 그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베일에 쌓인 사람이다. 뭐 드라마에 이런 설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왠지 저 사람이 궁금해서 저 사람이 뭔가 불가사의해서 그 사람과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가사의한 프레임도 우리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이 챈스가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 안에는 어린아이, 2살배기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2살배기 어린아이는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는 그런 본능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걸 해라, 마라, 뭔가 강요로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20달러를 얻으려고 행동하는 만큼 10달러를 잃지 않으려고 행동한다고 해요. 즉 현상 유지를 항상 더 선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그 이득이 나의 손해보다 거의 2배는 되어야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걸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현상 유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강요로 느껴지는 순간 그것에 대한 본능적인 되게 거부감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 같지만 굉장히 불합리하게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언가 제안을 하고 싶을 때도 단순히 이걸 하자, 이걸 안 하면 당신의 손해다 이렇게 협박하기보다는 뭔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선택지를 줄 때 상대방이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되고 판사 모드에서,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손실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따져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의 선택지만 주면서 상대방에게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이 강요를 느끼는 그 순간 상대방은 그 선택이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는 2살배기 어린아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아이 같은 면모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외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다섯 번째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에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5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타인에게 좀 좋은 영향력이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봤고요. 저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